오늘 이야기할 또 다른 사건 어떤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이 내용이 뭐냐면 24년 전에 실종된 여성이 실제적으로는 즉 살해당해가지고 발견되지 않고 살인 사건으로 밝혀진 사건인데요. 예. 내용을 보게 되면은 24년 전입니다. 서울에서 실종돼가지고 행방이 묘연한 여자가 그 남자친구 즉 애인한테 살해되었다는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요. 예.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남자친구가 여성을 납치한 다음에 그 김제 쪽에 가지고 그러니까 익산 IC 쪽에서 차를 세워놓고 폭행한 다음에 살해를 했습니다. 살해를 한 다음에 김제에 있는 모 도로 현장에 시신을 묻어놨는데 당시에 가담했던 후배 2명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범행을 이제 숨기게 되는데 이걸 미끼로 해가지고 돈을 즉 살해범한테 욕을 했던 거죠. 그럼 일단은 공범이 2명이 더 있고, 그렇죠. 그 남자친구가 살해를 여자친구를 했다. 여자친구는 서울에 사는데 이 여자친구를 공범과 함께 이제 전라도 쪽으로 유인해서 폭행한 뒤에 안매장했다 이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범인하고 후배 3명이서 여자를 그 차로 태워가지고 이 1997년도 사건인데요. 그거를 폭행을 해가지고 살해한 다음에 안매장을 했다. 아무도 몰랐던 사건을 그 후배 하나가 그 살해범 애인한테 남자친구한테 돈을 요구하면서 그런 내용을 누가 공갈한다는 내용을 듣고 첩보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 살해 사건이 밝혀지게 된 거죠. 나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 27년 사건을 폭로하겠다 뭐 이런 협박이었겠네요. 그렇죠. 그런 협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첩보를 얻었고 실제적으로 공범 2명을 경찰에서 불러 조사를 하니까 그 2사람이 실제 살해는 안 했더라도 공범이기 때문에 마음에 뭐 짐이 있었나 봐요.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건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살해범을 검거했더니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이 살해범도 자백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소시효 끝난 사건은 조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경찰에서 이 사를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영장을 바로 받고 이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서 김제에 가가지고 시신을 찾으려고 6차례나 걸쳐서 시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신은 찾지를 못했던 거죠. 아직 사체는 찾지 못했는데 그렇죠. 너무 오래됐으니까. 그 당시 아마 그 사체를 묻은 장소는 대강 특정은 됐는데 아마 그 장소가 한 6, 7번 정도의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시신이 훼손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아주 오래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에서 그 백골화된 시신이 발견하게 되면은 원인을 모르게 되면 그냥 죄를 지내서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. 아무튼 시신을 찾지 못했던 사건이죠. 자, 근데 시신은 찾지 못했는데 공범과 주범이 다 자백을 했으니까요. 네. 근데 문제는 이게 24년 전 사건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. 그렇죠. 처벌을 그러면 3명 다 처벌을 안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. 그렇죠. 이 형사법 체계가 실제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면은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거든요. 그럼 공소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?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을 열어서 처벌해야 되는데 담당 검사가 기소 즉 재판을 넘길 수 없어요. 아예. 그럼 재판이 없으면 어떡한다? 처벌이 안 된다. 따라서 이 사람들은 자백을 하고 그 범인이 인정이 되지만은 처벌을 받지 않고 집으로 귀가를 시킬 수밖에 없다. 이게 공소시효의 맹점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. 법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. 지금은 살인사건이 공소시효가 폐지됐지 않습니까? 지금은 2015년도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2015년도 7월 달을 알고 있는데요. 그 당시에 공소시효를 살인죄는 영구 즉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살인한 사람은 언제라도 찾게 되면 처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근데 이 사건은 뭐 안 돼. 당시에는 그게 이제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. 어쨌든 만일 뭐 경찰이 첩보를 입수하지 않아서 이게 사건 처리가 안 됐다고 하면 지금 이 24년 전에 사라진 여성은 영구 실종으로 남았겠네요. 그렇죠. 영구 미제 사건으로 전결됐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범인을 처벌 못했지만은 사건 전모는 밝히게 됐던 거죠. 그러면 뭐 한 해에 실종되는 사람 수가 꽤 많다고 하니까. 그렇죠. 실종된 걸 일일이 찾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그 실종 후에 결과가 발견될 수도 있는 거죠. 네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팀장님이 수사한 사건 중에 또 공소시효와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까? 저희 같은 사건도 사실은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건 2인조 강도인데요. 교사 부부의 집을 강도를 했습니다. 추적을 하던 중에 그 수표를 쓰는 걸로 해서 저희가 단서를 찾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도 알고 주거지 즉 불림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
찾으러 가는 도중에 범인들이 골목에서 나오는 걸 맞닥뜨린 거예요. 둘이서. 저 같은 경우에는 한쪽 범인을 잡고 옆에 있는 그 형사는 다른 범인을 쫓았는데 그 범인이 도주를 한 거예요. 쫓아갔는데 제가 이 범인을 격뒷골에 건거한 뒤에 오니까 혼자 오는 거예요.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놓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인적사항 아니까 예. 한 사람은 이제 구속해가지고 송치했고 한 사람은 기소정지해가지고 수배를 시켰는데 특수강도 같은 경우는 15년 정도거든요. 그런데 사실은 제가 행사할 때까지 이게 잡히질 않았어요. 그러니까 공소시효 범인했다 하더라도 시효가 지나면은 그 친구를 잡아도 처벌을 못하지만 아예 잡지를 못했죠. 2인조 강도 사건이었는데 한 명은 잡았고 한 명은 지명수배를 했는데 결국은 형사님 그 경찰 나올 때까지 못 잡았대요. 못 잡았죠. 참 잘 도망다니네요. 근데 이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강력반에 있으면서 사건 하다 보면은 내 사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제가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교체를 했을 때 그 사건을 그 서에 남겨두고 가거든요. 그럼 후임자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후임자들이 여러 사건 많다 보니까 그 사건에 집중할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수배시켜서 잡혀오면은 수사를 하지만 잡혀오지 않으면은 시간만 흐르는 거죠. 물론 공소시효가 다가오게 되면은 좀 더 또 강하게 몇 번 더 수사를 하겠지만 도망다니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소시효 지난 사건도 많이 있는 거죠. 근데 이 공소시효가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공소시효 직전에 잡힌 케이스도 있겠죠? 그렇습니다. 이런 직전의 사건이 있는데요. 제주청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요. 2001년도에 제주에서 연쇄적으로 강간 강도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50대예요. 근데 그 남성이 20년 만에 공소시효 하루 전이라고 하는데 그 재판에 넘겨진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범인이 2004년도에 제주를 떠난 다음에 2009년까지 서울, 경기, 인천 일대에서 뭐 강도 강간을 한다든지 절도를 한다든지 사건을 쳐가지고 18년 범죄를 받고 18년 형을 받고 교수에 수감되었어요. 그런데 2001년도 당시에 그 남의 집에 침입해서 성폭행을 했을 당시 목격자도 없고 지문도 없었는데 휴지 뭉치가 발견이 됐어요. 근데 그 휴지 뭉치에 남성의 체액이 있더라. DNA. 그렇죠. 체액을 발견하면 DNA가 나오는 건데 그 DNA를 그때 검증을 했습니다. 그런데 2000년도경에는 사실은 DNA를 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. 아마 그 당시에 그 배열이 한 4개 정도 나왔는데 특정할 수 없었던 거죠. 그리고 실제적으로 DNA에서 DNA 연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범인이 교도소에 있으면 가능한데 그 당시는 없었죠. 2001년도에는. 그러는데 아마 2016년부터 19년 사이에 그 국가수에서 사실은 한 1,800여 건 정도의 미제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DNA를 나왔던 걸 다시 한번 재검사를 했던 거예요. 재검사를 했더니 이 범인 즉 2001년도에는 나오지 않았던 그 DNA 연기 배열이 실제적으로 이 범인이 교도소에 있는 거를 맞춰보니까는 이 남성이 범인이라는 게 특정이 됐던 거예요. 그럼 만일 이 남성이 교도소에 없었다. 그러면은 또 못 잡을 확률이 높았겠네요. 이게 문제입니다. 왜냐하면 그 남성이 그 DNA 나왔다 하더라도 DNA를 우리가 강력범들은 채취를 하거든요. 입력시킨 다음에 하는 건데 그 범인이 그 당시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 범인이 다행히 잡혀가지고 18년 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기 때문에 대조를 해봤더니 그 범인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뭐 DNA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대조군이 있어야 대조를 할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그 대조물이 없으면 그 특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. 이번에는 가능한 거죠. 그러면은 이게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다 DNA 채취하게 돼 있습니다. 강력범에 한해서는 그거를 그 채취를 해가지고 교도소 가게 되면은 채취해가지고 보관을 하거든요. 그 보관 자료하고 그 전에 있던 거하고 대조해서 일치가 되면은 그 전에 했던 범행도 드러나고 잡히게 되는 거죠. 강력범에 한해서 DNA 채취를 한다. 그러니까 뭐 성폭행도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구속되면 거의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뭐 저는 이 DNA 채취 응할 수 없습니다. 막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? DNA 채취는 강제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혐의가 벗어진다거나 뭐 방면되고 그러면 삭제는 하더라도 일단은 경찰에서는 DNA를 채취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이 사람은 제주에서 연쇄 성폭행 등등의 범죄를 저지르다가 제주도를 빠져나왔네요. 나왔죠. 그렇죠. 나와서 다시 그럼 수도권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가 체포된 겁니까? 그렇죠. 2004년부터 계속 9년까지 하다가 검거돼가지고 교도소에 있던 건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부터 19년 사이에 그 당시에 있던 증거물을 상대로 해가지고 재검출을 해가지고 DNA가 나왔기 때문에 이 범인이 확정이 됐던 거죠. 그런데
2004년부터 2009년까지 성범죄 19건, 절도 등 그 밖의 강력범죄 165건. 그렇죠. 엄청난. 한 184건 정도의 범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았다. 형은 18년밖에 안 받았던 거죠.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본인이 자백을 안 했기 때문에 범죄가 묻혔던 것에도 불구하고 전번에 이춘재 사건처럼 DNA가 나오게 되면은 범인을 확정할 수가 있거든요. 그 DNA 때문에 검거가 됐던 사건이죠. 알겠습니다. 공소시효 직전에 또 범인을 특정해서 재판에 넘긴 그런 사건까지 오늘 이야기했습니다. 오늘 김원배 팀장하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. 고맙습니다. 오늘 말씀. 네, 감사합니다.